재벌은 새벽에 저택에 돌아왔고 허름한 청소부가 아기와 함께 창고방의 차가운 바닥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그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 이 이야기 속에 진심으로 몰입하셨다면 댓글에 마음결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말없이 전해지는 감정의 섬세함을 함께 느껴봅시다. 한밤중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주택가에 자리 잡은 600평. 대저택에서 박태경 회장은 맨발로 차가운 복도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 17분, 그는 내일 중요한 발표에 필요한 노트북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박태경은 35세의 나이에 박의료기술이라는 의료기기 회사를 일군 재벌이었습니다. 13개월 전 아내 김수진이 세상을 떠난 후 그에게 남은 것은 일밖에 없었습니다. 일은 그에게 슬픔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도피처였고 세상과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충혈된 눈과 3일 동안 깎지 않은 수염은 그의 지친 일상을 보여주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전날 오후 1층 서재에서 작업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서재는 하인들의 숙소 근처에 있었는데 평소에 그가 거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던 중 하인들 복도에서 살짝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회상한에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15년 동안 충실히 집안일을 도맡아온 이혜순 여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숙소에서 쉬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기의 작은 울음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 청소 도구를 보관하는 작은 방의 문을 밀어 열었고 그 광경에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 거의 바닥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얇은 매트 위에 강미숙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3개월 전에 고용된 청소부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4개월이 채 안 된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낡은 신문지와 오래된 수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퇴색한 파란색 유니폼과 달아빠진 신발을 신고 있었고 아기는 더 나은 시절을 보냈을 법한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값싼 플라스틱 아기 가방, 젖병, 그리고 아기 옷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숨겨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태경은 그 자리에 서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내의 죽음 이후 그의 세계는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저택에서 일어나는 일에 점점 무관심해졌고 8살 된 딸 대운이와의 시간조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서 아기와 함께 잠들어 있는 이 여성의 모습은 그의 마음에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추운 방에서 아기와 함께 바닥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껏 자신의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강미숙과 아기 민호의 모습은 그의 가슴에 뭔가 잊고 있었던 감정을 일깨웠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동정심이었고 그것은 이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기가 살짝 움직이며 작은 소리를 내자 강미숙은 즉시 눈을 떴습니다. 모성의 본능이 놀라운 속도로 반응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문간에 우뚝 선 박태경 회장의 위압적인 모습과 눈이 마주쳤고 공포가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박 회장님, 그녀는 작은 민호를 더 꽉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얘가 설명할 수 있어요. 복잡한 사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한 태경의 머리는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는 미숙의 눈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커다랗고 겁에 질린 마치 코너에 몰린 동물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제발 저를 해고하지 말아주세요. 미숙은 아기를 깨우지 않기 위해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다른 곳을 찾을 시간이 필요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태경은 겨우 말을 꺼낼 수 있었고 그의 목소리 또한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오래 잤어요? 미숙은 머리를 숙였고 수치심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2주 됐어요. 그녀가 고백했고 이 사실은 태경의 배에 주먹이 꽂히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기와 함께요? 그가 믿기지 않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라고 해요. 미숙이 작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4개월 됐어요. 태경은 방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방에는 난방이 없었고 바닥은 차갑고 벽에는 습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겨울이었고 밤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의 가혹함은 부인할 수 없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곳에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태경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외로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아기 민호는 놀랍게도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그저 멀리서 보는 권위의 인물이었고 그녀와 같은 하인에게는 거의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방세를 낼 돈이 없어서 쫓겨났어요. 어디 갈 데가 없었습니다. 태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완전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여성이 그의 집에서 아기와 함께 숨어 지냈는데 그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미숙은 그의 침묵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이 직업을 잃으면 그녀는 정말로 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고 그것은 민호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짐을 쌀게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만 여기서 자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경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 앞에 있는 모자를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태경은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방 안의 명백한 열악함을 지적했습니다. 미숙 씨, 이 방은 너무 춥습니다. 어떻게 아기와 함께 여기서 잘 수 있었어요? 미숙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회장님. 방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가슴 아픈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고는 그들을 버렸고 그녀는 가족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일자리가 제가 가진 전부예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을 마쳤습니다. 태경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정보의 무게를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미숙은 매주 6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의 600평 저택을 완벽하게 관리하며 일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항상 효율적이고 조용한 직원으로만 인식했었고 그녀가 겪고 있는 이 조용한 투쟁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아기는 어떻게 돌봐요? 불가피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미숙은 태경이 자리를 비울 때 이혜순 여사가 가끔 도와준다고 인정했고 이를 통해 이 가정부가 그녀의 상황을 알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거의 울지 않는 조용한 아기로 묘사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동안 세탁실에 데리고 있으며 2시간마다 젖을 먹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너무 착해요. 미숙 이야기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의 울지 않고 제가 일할 때도 얌전히 있어요. 이혜순 여사가 가끔 봐주시기도 하고요. 태경은 자신의 딸 대은이가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진 50평 방미터의 방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미숙의 현실과의 대비는 압도적이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태경이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살아왔어요. 민호가 생긴 이후로는 좀 더 어려워졌지만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담긴 존엄성과 강인함이 태경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태경은 자신이 얼마나 특권층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자신의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고통에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경영하며 수십억 원을 벌고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면서도 그는 미숙과 같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투쟁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그 순간 그는 미숙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녀가 매일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세요.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 더 버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태경이 방을 나갈 때 민호는 작은 하품을 했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 태경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이제 그는 결코 같은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노가 태경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상황의 비인간적인 면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미숙 씨, 이건 이대로 계속될 수 없어요. 이건 비인간적이에요.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포가 미숙을 엄습했고 해고될 것을 두려워하며 간청했습니다. 제발 박 회장님, 저를 해고하지 말아주세요. 곧 다른 곳을 찾을게요. 방세를 낼 수 있도록 이 일자리만 있으면 돼요. 태경은 새로운 시각으로 그녀의 월급에 대해 물었습니다. 미숙은 얼굴을 붉히며 월 240만 원, 약 2,000달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태경은 그 액수가 자신이 한 번의 사업 저녁 식사나 포르테 기름값으로 쓰는 돈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잔인한 불균형을 실감했습니다. 지금 방세는 얼마나 내요? 그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싼 곳이 월 180만 원인데 보증금으로 2달치와 보증인이 필요해요. 태경은 숫자를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미혼모인 미숙은 보증인을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월 24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방세로 내고 나면 식비, 기저귀, 교통비, 아기 약값을 감당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수입의 대부분을 방세로 내면 다른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태경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초과 근무를 더 많이 하려고 했어요. 주말에도 일하고 다른 집에서도 청소 일을 찾으려고 했고요. 어떻게든 해결해야죠. 그녀의 목소리가 흐려졌고 태경은 그녀의 절망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기 민호는 눈을 떴고 커다랗고 어두운 엄마의 눈처럼 보이는 눈으로 태경을 호기심 있게 바라보았습니다. 태경은 손을 뻗으며 물었습니다. 안아보아도 좋을까요? 미숙은 망설였지만 재벌의 표정에서 뭔가 그녀를 안심시키는 것이 있었고 조심스럽게 민호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태경은 대운이가 어렸을 때 이후로 아기를 안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볍고 연약했지만 그의 맑고 반짝이는 눈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좋은 보살핌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태경은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지금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고 아버지는 2개의 일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태경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들보다 훨씬 더 부유했지만 그들의 투쟁을 잊고 있었습니다. 미숙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겪었을 어려움을 생각했고 그것은 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대단해요. 그가 미숙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이를 돌보고 쉽지 않은 일인데. 미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민호는 제 전부니까요. 태경은 이 젊은 여성의 결단력과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경은 그 순간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안녕, 꼬마 친구. 태경이 속삭였고 민호는 그에게 이간하지 않은 작은 미소를 선물했습니다. 그 순간 기업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깊이 움직였습니다. 미숙은 긴장한 채 그 순간을 끊었습니다. 회장님, 만약 저를 해고하실 거라면 제발 오늘 밤 묵을 곳을 찾을 수 있게 내일 일과 후에 해주세요. 태경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젊은 여성이 열심히 일하며 그의 저택을 완벽하게 관리해왔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한 적도 없었으며 지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품위를 유지하며 조용히 자신의 의무를 다했고 조용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태경이 천천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을 해고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하지만 당신이 계속 바닥에서 자게 놔두지도 않을 겁니다. 미숙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태경은 팔에 잠든 민호를 안은 채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잠긴 자신의 딸 대운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12개의 방이 있는 넓은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 집에는 그와 8살짜리 소녀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었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간이 있는데 이 젊은 엄마와 아이는 창고에서 자고 있었다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 말은 이제부터 여기서 많은 것이 바뀔 거라는 뜻입니다.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확신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갑작스러운 친절은 종종 숨겨진 대가를 의미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경은 미숙의 불신이 얼마나 깊게 뿌리박혀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저택이 얼마나 따뜻하고 환영적이었는지 기억했습니다. 수지는 모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그는 얼마나 차갑고 무관심해졌는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미숙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민호는 더 이상 이런 조건에서 살면 안 됩니다. 내일 우리는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겁니다. 그는 민호를 다시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그의 작은 입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님, 미숙이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의 조그만 불씨가 있었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내일은 긴 하루가 될 테니까. 그는 방을 나왔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여성과 그녀의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숙은 이미 민호를 자신의 작은 침구로 데려갔고 아기에게 부드럽게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달콤했으며 한국의 전통 자장가였습니다. 태경은 어머니가 그에게 불러주던 같은 노래를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인간 연결의 따뜻함,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동정심의 가치. 태경은 자신의 침실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미숙과 민호의 이미지, 그리고 그들이 그의 마음속에 일으킨 감정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벽 6시 30분, 겨우 2시간 잠을 잔 후에 태경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밤새 미숙과 민호가 차가운 방에서 자는 모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태경은 진한 커피를 3잔이나 마셨지만 피로는 그의 부어오른 눈에 여전히 드러났습니다. 좋은 아침 아빠. 8살 대훈이가 식탁에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서울 영국국제학교 교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반짝이는 구두와 2개의 단정한 따은 머리로 단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 세상을 떠난 후 45세의 영국인 가정교사 제인 윌슨이 군대식 효율성으로 이런 모든 세부 사항을 관리했습니다. 좋은 아침 공주님. 태경이 전화를 확인하며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제인이 대훈이의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영국식 계란 베네딕트, 신선하게 짜낸 오렌지 주스, 그리고 재미있는 모양으로 자른 과일들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인 가정교사는 매달 800만 원이라는 높은 월급을 그녀의 철저함으로 정당화했습니다. 바이사가 15분 후에 도착할 거예요. 대훈 양, 제인이 강한 영국 액센트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교 후에 피아노 레슨이 있는 것 잊지 마세요. 대훈이는 별 관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후 소녀는 더 조용하고 더 순종적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 멀어진 듯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진이 살아있을 때처럼 장난을 치거나 같은 즐거움으로 웃거나 1000가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미숙이 태경을 위한 신선한 커피를 담은 쟁반을 들고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 아래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파란색 제복은 단정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어젯밤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으며 주목할 만한 존엄성이 느껴졌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박 회장님. 미숙이 조용히 말하며 태경의 접시 옆에 김이 나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된 불안함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언제든 떠나라는 명령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씨,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인은 그 상호작용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런던과 서울의 부유한 가정에서 5년간 일하면서 그녀는 하위직 직원들이 고용주에게 접근하려 할 때를 감지하는 특별한 본능을 개발했습니다. 제인은 권위적인 어조로 끼어들었습니다. 미숙 씨, 응접실의 크리스탈 잔들이 오늘 철저한 청소가 필요해요. 전에 제인 씨, 미숙이 대답했지만 태경은 그녀의 눈에서 짜증의 섬광을 포착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대훈이 등교하고 제인이 하루의 활동을 계획하는 동안 태경은 이혜순 여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했습니다. 혜순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태경이 말했습니다. 흰 머리가 섞인 52세의 혜수는 오랜 가사 일로 거칠어진 손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표정으로 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박 회장님? 그녀가 물었습니다. 태경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 씨가 아기와 함께 여기 살고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확인했습니다. 네, 회장님, 알고 있었습니다. 태경이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의 힘으로 그를 강타하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 한 번도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혜순이 예상치 못한 솔직함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김 사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회장님은 일에만 몰두하고 계셨어요. 혜순의 말은 태경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지난 1년간 그는 박의료 기술이라는 회사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일은 그의 도피처였고 슬픔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혜순 씨, 어떻게 직원이 내가 모르게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있었던 거죠? 태경이 물었고 그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믿기지 않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순은 15년간 이 가족을 위해 일해온 권위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 집은 600평입니다. 회장님은 그중 아마 60평 정도만 사용하시죠. 회장님은 직원 구역에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신 적도 없고 저희 문제에 관심을 보이신 적도 없습니다. 태경은 마치 누군가가 그의 얼굴을 때린 것처럼 느꼈습니다. 혜수는 대운이가 태어나는 것을 지켜봤고 수진이 아플 때 그녀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잔인한 솔직함으로 그에게 말할 모든 권리가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미숙 씨는 매우 자존심이 강해요. 절대 도움을 청하지 않을 겁니다. 혜순이 설명했습니다. 혜순은 어느 날 밤 잊어버린 약을 찾으러 갔다가 미숙이 아기를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미숙이 민호가 열이 나서 울었는데 병원에 데려갈 돈이 없어서 울었다는 사실,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서 돈을 모아 진료비를 마련해 주었다는 이야기는 태경의 가슴에 고통스러운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태경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회사는 최첨단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었지만 그의 집에서 일하는 여성은 아이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미숙 씨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아요. 혜순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황은 정말 어려워요. 그녀는 혼자서 아기를 키우고 있고 가족도 없어요. 태경은 몸을 돌려 부엌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멀리 보였고 그 너머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삶이 얼마나 특권층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미숙이 민호를 안고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아기는 깨어 있었고 아기다운 호기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혜순 여사, 미숙이 말했습니다. 제가 위층 잔을 닦는 동안 민호를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제인 씨가 급하다고 하셔서요. 혜순은 자연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았고 사랑스럽게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귀염둥이. 이리 와봐. 태경은 그 상호작용을 관찰하며 미숙이 혜순을 신뢰하고 혜순이 민호를 자신의 손자처럼 대하는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이 집에는 그가 모르는 사이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미숙 씨, 잠깐만요. 태경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회장이 이런 식으로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건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태경의 마음은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집에서 벌어지는 이런 부당함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도울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 내게 말했던 월세 문제요. 적당한 가격대의 아파트를 알아봤나요? 태경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말을 잇기 전에 혜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순은 미숙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몇 군데 가봤어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왜 회장이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것이 해고의 전조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미숙은 고개를 숙이며 모든 집주인들이 보증인과 2달치 보증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증인이 없는 경우
일부 임대인들은 최대 4달치의 선불 임대료를 요구했습니다. 4달이요? 그건 720만 원이에요, 회장님. 제가 저축할 수 있다면 거의 3년치 저축이에요. 그녀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태경은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720만 원은 약 6,000달러로 그가 평소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업 파트너들과 한 번 저녁 식사를 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점심 미팅에서도 비슷한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더 저렴한 곳은 알아봤나요? 그가 질문했습니다. 미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곳들은 서울의 매우 위험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민호를 그곳에 데려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이 강남 저택까지 오려면 2번의 버스와 지하철을 타야 해서 아기와 함께라면 정시에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었습니다. 혜순이 끼어들어 어려움을 확인했습니다. 박 회장님, 미숙 씨는 아침 6시에 여기 있으려면 4시 반에 일어나요. 더 멀리 산다면 3시에 일어나야 할 거예요. 혜순의 말은 태경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루가 보통 아침 8시에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운전기사가 그를 회사까지 데려다주고 개인 비서가 그의 일정을 관리하고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출근할 준비를 하는 것 외에 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숙은 덧붙였습니다. 으마다마츠엔다. 민호는 저와 함께 일어나요. 제가 그에게 먹이를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러면 그는 다시 10시까지 잡니다. 태경은 미숙에 지칠 줄 모르는 일상을 상상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기를 준비시키고 서울을 가로질러 그를 안고 이동하고 이미 지친 상태로 출근해서 600평 저택을 관리하면서 4개월 된 아기를 돌보는 것. 그것은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압박 속에서 일할 수 있나요? 그가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이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회장님. 제가 가진 유일한 안정적인 일자리니까요. 미숙이 조용한 결단력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숙의 이런 저돌적인 정신에 태경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도 비슷한 강인함을 보였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그의 어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같은 강인함을 미숙에게서 보고 있었고 그것은 그의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인이 짜증이 난 표정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미숙 씨, 왜 다들 여기서 수다를 떨고 있는 거죠? 잔들은 아직도 더럽고 대훈 양은 2시간 후에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제인 씨, 미숙이 대답하며 민호를 받기 위해 팔을 뻗었습니다. 아니요, 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순 씨가 아기를 돌볼 수 있어요. 제인 씨, 개인적으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를 따라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직접적인 대화가 드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박 회장님?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문제가 있어요. 왜 미숙 씨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태경이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는 드러내지 않는 권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경이 평소에는 기업 결정의 중심지였던 서재에서 제인을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했습니다. 제인 씨, 왜 미숙 씨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인은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박 회장님, 저는 그저 일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집에는 유지해야 할 기준이 있잖아요. 태경은 그녀의 말을 끊었고 그의 시선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청소 기준이 아닙니다, 제인 씨. 당신이 그녀에게 말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녀는 직원이지 노예가 아닙니다. 가정부 구역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데 익숙한 가정교사는 궁지에 몰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감독하고 있을 뿐입니다, 회장님. 모든 것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제 책임이니까요. 태경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당신의 책임은 대훈이를 돌보고 집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지 다른 직원들을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숙 씨는 4개월 된 아기가 있고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많은 압박이 아닌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인은 이 정보에 놀라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숙이 아기와 함께 집에 살고 있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정보였고 태경의 표정은 그녀의 행동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직원을 존중하게 대해 주세요, 제인 씨.
그리고 그것은 미숙 씨도 포함합니다. 태경이 결론 지으며 대화가 끝났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과 불만이 뒤섞인 표정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권위가 훼손되었다고 느끼며 서재를 나갔습니다. 그녀는 영국에서 온 이후로 한국의 가정부들을 지시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그녀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왔고 그녀의 월급이 그들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 그 생각을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그것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긴장된 대화 후 태경은 부엌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미숙과 혜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혜순의 팔에 안겨 행복하게 옹갈거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숙 씨, 당신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태경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과 민호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미숙의 눈은 공포로 커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그가 그녀를 해고하려고 한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태경은 그녀의 두려움을 보았고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해고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 다른 제안이 있어요. 그 말에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인생 경험은 너무 좋게 들리는 제안들이 종종 숨겨진 대가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무슨 제안인가요? 회장님?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약간 떨렸습니다. 혜수는 미숙의 어깨에 격려의 손길을 두었고 민호는 마치 이 중요한 순간을 이해하기라도 하듯 조용해졌습니다. 태경은 이 순간이 그의 집, 그리고 그들 모두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의 마음이 이미 내린 결정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미숙 씨, 이 저택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태경이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12개의 방이 있습니다. 대훈이와 저는 그중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어요. 2층에 개인 욕실이 있는 손님방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당신과 민호가 그곳으로 이사했으면 합니다. 이 제안은 미숙을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옆에 있던 혜수는 안도와 기쁨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미숙이 더듬거렸고 그녀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과분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태경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과 민회에게는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필요하고 저는 당신이 충분히 휴식을 취해서 일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숙은 이 갑작스러운 호의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존심이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아무도 그녀에게 진정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스스로 싸워야 했고 이제 그녀 앞에 있는 이 남자가 그녀에게 꿈에서나 볼 법한 것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녀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있다.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태경은 그녀의 질문에 담긴 의미를 즉시 이해했고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미숙 씨, 저는 단지 도움을 주고 싶을 뿐입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어요. 당신의 상황을 보고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혜순이 개입했습니다. 미수가 회장님 말씀을 들어봐. 이건 당신과 민회에게 좋은 기회야. 이렇게 추운 방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미숙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혜순의 품에서 평화롭게 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고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드루 킬라피아툰인데 하지만 대훈이와 제인 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태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훈은 어머니를 잃은 후 매우 내성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집에 아기가 있다면 그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인에 대해서는 그녀가 좋아하든 말든 그것은 그의 결정이었습니다. 대훈이는 이해할 거예요? 그가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그녀가 민호를 만나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요즘 너무 외로워 보이거든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불안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태경이 그녀의 걱정을 잘랐습니다. 미숙 씨, 이건 특별 대우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적인 대우예요. 당신의 상황이 다른 직원들과 다르고 당신에게는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다른 직원들은 이해할 겁니다. 혜순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미숙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우리 모두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리고 민호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지 봤어. 아무도 이것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미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조금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그녀에게 진정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고 그것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태경은 그녀의 안도감을 보았고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옳은 일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태경이 평소에는 기업 인수합병과 의료기기, 계약건을 논의하던 서재에서 제인과의 대면을 마치고 난 후 그는 내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사무적인 냉정함이 오랜 세월 동안 그의 방패였지만 이제 그 방패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냉혈한이 아니군요. 박 회장님, 혜순이 민호를 안고 있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경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나요? 혜순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슬픔을 겪으신 이후로는요, 직원들은 회장님이 완전히 변하셨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웃지 않으시고 더 이상 대화하지 않으시고 마치 얼음 조각상처럼 되셨다고요. 태경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맑았고 멀리 남산 타워가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진이 세상을 떠난 이후 그는 감정을 차단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느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었군요. 그가 부드럽게 인정했습니다. 미숙은 이 순간의 취약함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항상 박태경을 냉정하고 거리감 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손님 방으로 옮기세요. 태경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혜순 씨가 도와드릴 거예요. 혜순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회장님. 제가 미숙이와 민호를 잘 도울게요. 손님 방은 넓었고 킹사이즈 침대, 붙박이 옷장, 평면 TV, 그리고 자쿠지 욕조가 있는 개인 욕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호화로움이었습니다. 태경은 민호를 위한 침대와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트, 그리고 방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급여의 일부로 생활 조건의 개선으로 생각하세요. 미숙은 감정에 목이 메어 마침내 받아들였고 고마움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회장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태경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슴의 따뜻함을 느끼며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잘 지내고 당신도 잘 지내는 것만 확인하세요. 민호가 작은 소리를 내자 세 사람 모두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작은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고 태경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수진을 잃은 이후 그의 첫 번째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오후 대훈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태경은 평소와 달리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는 그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빠, 여기서 뭐 해요? 대훈이 평소에 차분한 톤으로 물었습니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공주님 뒤있지. 태경이 약간은 어색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대훈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의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경은 조심스럽게 미숙과 민호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살았던 열악한 환경의 가장 충격적인 세부 사항은 생략했습니다. 브리세, 미숙 씨와 그녀의 아기가 당분간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거야, 대훈아. 그들은 손님 방으로 이사할 거야. 이 소식은 대훈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기요? 우리 집에요? 저타에게 아기가 있다는 생각, 수진이 떠난 이후 너무나 조용하고 슬퍼진 이 공간에 아기가 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네, 아기, 민호라고 해. 아주 작고 안전한 곳이 필요해. 태경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후 자신의 슬픔에 갇혀있던 대훈의 눈에 관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볼 수 있어요? 태경은 딸의 눈에서 처음으로 오랜만에 보이는 호기심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물론이지, 볼 수 있어. 지금 미숙 씨와 혜순 씨가 손님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어. 대우는 곧장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보이는 우울함이 잠시 사라진 듯했습니다. 태경은 딸을 따라 층계를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대운이 무언가에 흥미를 보인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손님 방의 문은 열려 있었고 대우는 아버지와 함께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태경이 구입하게 한 새 침대는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침대 옆에는 민호를 위한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혜순의 품에 안겨 있었고 혜순은 부드러운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숙 씨. 대운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은 대운의 모습에 놀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대운아. 만나서 반가워. 대운은 혜순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눈은 아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민호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혜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더타. 그래, 우리 예쁜 아가. 안아볼래? 대운은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더 강했습니다. 혜순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민호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았고 그의 연약함이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민호는 그의 커다란 까만 눈으로 대운을 바라보았고 대운은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대운이 속삭이며 아기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태경은 이 장면을 억누른 감정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대운이 민호와 교류하는 모습, 그녀가 미소 짓는 모습은 그의 영혼에 위안을 주었습니다. 아기의 존재는 이미 집에 예상치 못한 빛을 가져왔고 기쁨이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의 빗줄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정말 조용해요. 대운이 감탄했습니다. 야, 우리 엄마. 전 항상 아기들이 많이 운다고 생각했는데. 미숙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민호는 특별해. 그는 정말 착한 아기야. 하지만 때로는 배고프거나 피곤할 때 울기도 해. 대운은 민호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놀랐습니다. 아기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녀가 경이로움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럼 널 좋아하는 것 같아,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대운이 아기에게 보이는 따뜻함에 놀랐습니다. 아버지처럼 차갑고 거리감 있는 아이일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대운은 마음이 열려있고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태경은 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소진이 세상을 떠난 후 대운은 모든 것에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잘 해나갔지만 생기와 열정이 사라졌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눈에서 반짝이는 빛은 태경에게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민호와 놀아도 돼요? 대운이 물었습니다. 아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요. 물론이지.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민호도 좋아할 거야. 대운은 미소를 지었고 태경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딸의 얼굴에 진정한 행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순간 그는 미숙과 민호를 드리기로 한 결정이 단지 그들을 돕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와 대운에게도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대운은 조심스럽게 민호를 혜순에게 돌려주었고 그녀의 눈은 여전히 아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민호를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태경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것은 대운이 몇 개월 동안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자발적으로 언급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작은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망가진 것들이 천천히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이 처음으로 실현 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숙과 민호가 손님방으로 이사한 것은 저택 내 분위기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기의 존재, 그의 옹갈이와 가끔씩 들리는 울음소리는 수진의 죽음 이후 자리 잡았던 답답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대우는 특히 변화를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방으로 은퇴하지 않고 종종 미숙과 민호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관찰하고 미숙이 젖병을 준비하는 것을 돕고 민호가 자는 동안 그저 옆에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태경은 딸이 더 많이 말하고 아기에 대해 질문하고 때로는 웃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전에는 무덤과 같았던 집이 이제 생명의 맥박을 느끼게 했습니다. 제이는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미숙에게 더 공손한 태도를 보였고 더 이상 그녀를 공개적으로 꾸짖지 않았습니다. 태경의 권위는 분명했고 제인은 상황에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것을 따랐습니다. 혜수는 반대로 기뻐했습니다. 민호의 존재는 그녀에게 자신의 손자들을 생각나게 했고 미숙이 바쁠 때 그를 돌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전에는 조용한 일터였던 부엌은 이제 혜순의 웃음소리와 아기 소리로 울려 퍼져 더 따뜻하고 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경은 부엌에서 혜순이 민호를 무릎에 앉히고 전통적인 한국 동요를 부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어릴 적 그에게 불러주던 것과 같은 노래였습니다.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태경은 문간에 서서 혜순의 따뜻한 목소리와 민호의 즐거운 옹가리를 들었습니다. 그 단순한 노래는 그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상기시켰고 순간적으로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 노래는 그녀의 존재를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미숙은 태경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회장님. 태경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침, 미숙 씨. 민호는 잘 잤나요? 네, 아주 잘 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사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따뜻하고 안전한 방에서 자는 것은 그녀에게 꿈과도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의 다크서클은 점점 옅어지고 있었고 그녀의 태도는 덜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몇 번의 제대로 된 수면만으로도 이미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대은이는 학교 준비 다 됐나요? 그가 혜순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인 씨가 지금 그녀를 돕고 있어요. 곧 내려올 거예요. 혜순이 대답했습니다. 태경은 손님방에 있는 위층에서 대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귀에 낯설지만 환영할 만한 소리였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회장님, 미숙이 태경의 평소 자리에 식사를 차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맛있게 보이는 전통적인 한국식 아침 식사였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김, 여러 가지 반찬들, 그리고 따뜻한 밥도 미숙 씨가 오늘 아침 특별히 준비했어요. 혜순이 설명했습니다. 요리에 정말 재능이 있어요. 태경은 놀랐습니다. 몰랐네요. 고마워요, 미숙 씨. 미숙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는 최고의 요리사였죠. 태경은 음식을 맛보았고 그 맛에 감탄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된장찌개의 맛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가정적인 맛, 위로의 맛이었습니다. 대운이 제인과 함께 부엌에 들어왔고 그녀의 얼굴은 보통 때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바. 안녕하세요, 민호야. 그녀가 아기에게 밝게 인사했고 민호는 마치 그녀를 알아보는 것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경은 딸과 아기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손님방으로 미숙과 민호가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저택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대우는 특히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제인이 그녀의 숙제를 도와주는 동안 대우는 민호에 대한 이야기로 방을 채웠습니다. 민호가 오늘 제 손가락을 잡았어요. 정말 세게 잡더라고요. 아기인데도 힘이 꽤 세네요. 라고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제인은 처음에는 이런 변화에 어색해했지만 대운의 개선된 기분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교사로서 그녀는 대운이 어머니의 죽음 이후 얼마나 침체되어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온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민호가 당신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군요. 대운 양, 제인이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경직된 태도는 약간 누그러졌습니다. 내일 미숙 아주머니가 저에게 민호를 안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대운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언니처럼 된 것 같아요. 태경은 그날 저녁 회사에서 일찍 귀가했습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그는 거의 항상 늦게 돌아왔고 대운이 이미 잠든 후에 집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딸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웃음소리가 그를 맞이했고 그는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거실에서 그는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대우는 바닥에 앉아 있었고 미숙이 민호를 안고 그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수는 쟁반에 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심지어 제인도 그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호가 새로운 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대운이 그를 보고 외쳤습니다. 민호가 말하려고 해요. 정말 재밌어요. 태경은 미소 지었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진짜 단어는 아니에요. 미숙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기들은 말하기 전에 이런 소리를 내기 시작한답니다. 태경은 이 소박한 가족 모임에 합류했고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제인조차도 평소보다 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민호를 보는데 시간을 보냈고 아기가 입에서 거품을 불고 행복하게 온갈대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이 아기가 웃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리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태훈이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말했어요. 모두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아픈 상처였지만 이제 그것은 타들어가는 고통이 아닌 달콤 쓸쓸한 그리움을 가져왔습니다. 태경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엄마가 맞아. 그것은 정말 특별한 소리지. 대우는 아버지에게 기대었고 이것은 오랫동안 그녀가 보여준 가장 애정 어린 몸짓이었습니다. 혜수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부엌으로 물러났고 미숙은 공간을 주기 위해 민호를 안고 따라갔습니다. 제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일어섰습니다. 대훈 양, 목욕 시간이에요. 내일은 학교에 가야 하니까요. 대훈은 한숨을 쉬었지만 순순히 따랐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아버지에게 키스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봐요, 아빠. 이제 늦게 안 오실 거죠? 태경은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은 늦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대훈이 제인과 함께 나간 후 태경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수진이 설계하고 사랑으로 채운 같은 저택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다시 살아있는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새로운 희망과 함께 존재했습니다. 태경은 이 모든 변화가 단 일주일 만에 일어났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아침 대훈이 아침 식사 중에 태경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빠, 민호에게 새 옷을 사줄 수 있을까요?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이 좀 낡았어요. 태경은 딸의 주도적인 모습에 놀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공주님. 이번 주말에 쇼핑하러 갈 수 있어. 주말 아침 태경과 대훈, 그리고 민호를 안고 있는 미숙은 강남의 고급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미숙이 일하거나 집을 구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저택을 벗어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퀘스, 쇼핑몰에 들어서자 미숙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매장들과 세련된 인테리어는 그녀가 익숙한 세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동대문 시장과 같은 저렴한 곳에서 쇼핑했고 이런 고급 매장에 발을 들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여기 너무 예뻐요.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민호를 위해 이 경험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우는 아기 브랜드 매장으로 그들을 이끌었고 거기서 그녀는 민호를 위한 옷을 고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걸 어때요? 그녀가 귀여운 파란색 곰돌이 무늬가 있는 아기 옷을 들어 보였습니다. 민호에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태경은 딸의 열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수진이 세상을 떠난 이후 대운이 무언가에 이렇게 열정을 보인 첫 번째 때였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심장 속에 얼어붙었던 무언가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값비싼 가격표를 보고 눈을 크게 뜨고 조용히 태경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비싸요. 동대문에서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태경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미숙 씨. 오늘은 제가 선물할게요. 민호가 필요한 것을 다 골라요. 미숙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위해 이런 좋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절대 없었을 것이고 이 순간은 그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쇼핑하는 동안 태경은 민호를 안아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미숙은 망설임 없이 아기를 건넸고 태경은 민호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아기는 그의 품에서 편안해 보였고 심지어 작은 옹갈이 소리를 내며 그의 넥타이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착한 아버지가 될 거예요. 미숙이 생각 없이 말했다가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태경은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나는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일게요. 대우는 그들이 쇼핑을 계속하는 동안 민호를 위한 작은 고민형을 선택했습니다. 민호를 위한 선물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가 클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 간단한 제스처는 태경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딸이 다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능력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성장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는 새 고민형을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대우는 아기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태경은 백미러로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 작은 가족 나들이가 그들 모두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혜순이 문간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대운이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민호에게 이런 귀여운 옷들을 샀어요. 태경은 대운의 열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숙과 민호가 저택에 들어온 지 몇 주가 지나자 그들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집안의 일상에 녹아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냉랭하고 형식적이었던 아침 식사 시간은 이제 활기차고 따뜻해졌습니다. 민호의 옹알거림과 대운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채웠고 심지어 태경도 이제는 일과 이메일에서 눈을 떼고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아침 태경은 미숙이 민호를 안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미숙 씨, 어떻게 지내세요? 객실은 편안한가요? 미숙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회장님. 민호와 저에게 이런 편안함을 제공해 주셔서 매일 감사드려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미숙의 얼굴이 몇 주 사이에 얼마나 밝아졌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적절한 수면과 안전한 환경에서 그녀의 피부는 건강한 광채를 되찾았고 그녀의 눈에서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민호 역시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체중이 늘었고 더욱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아졌습니다. 당신 회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개인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태경의 친절함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그녀의 질문에 놀랐습니다. 수진 이후로 직원들이 그의 일에 관심을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 중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회사에 덜 집중하고 있어요.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가 대운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자 그녀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수는 이 대화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숙과 민호가 도착한 이후로 그녀는 태경의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고 저녁 식사를 위해 일찍 귀가했으며 주말에는 대운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은 마치 수진이 살아있을 때의 느낌을 다시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인조차도 이 변화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미숙에게 냉담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태도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제인이 대운을 돌보는 동안 미숙이 민호를 돌봐야 할 때 그들은 서로를 도왔습니다. 그것은 예기치 않은 파트너십이었지만 그것은 작동했습니다. 한 번은 대운이 제인과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을 때 민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바쁘게 세탁물을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인이 레슨을 잠시 중단하고 민호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녀의 영국식 자장가는 민호에게 새로웠고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운은 그 광경에 웃음을 터뜨렸고 제인도 그녀와 함께 웃었습니다. 태경의 회사, 박의료기술도 그의 변화된 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가 더 이상 슬픔 속에 파묻혀 있지 않게 되자 그는 일에서도 새로운 활력과 창의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더 좋은 리더가 되었습니다. 일이 더 이상 그의 슬픔을 잊기 위한 도피처가 아니라 그가 즐기고 가치를 두는 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두가 식사를 마친 후 가족은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우는 태경의 옆에 앉았고 미숙은 민호를 안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차를 가져다 주었고 제인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의 집이 다시 한번 집같이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그가 한 자선 행위에 의도치 않은 결과였지만 이제 그는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태경은 수진의 유산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변호사 김준호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에 위치한 로펌 사무실에서 그들은 세금 문제와 자산 분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 회장님,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에 소송과 상속법에 정통한 노련한 법조인이었습니다. 대은 양의 신탁 기금도 계획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망설이다가 미숙과 민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저택에 들어온 이후 벌어진 상황과 그들의 존재가 집안의 분위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젊은 여성과 아기를 위해 하고 계신 일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미숙 씨는 장기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회장님은 그녀의 고용 상태와 주거 상황을 공식화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태경은 그의 말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연민에 이끌려 행동했지만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더 구조화된 해결책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미숙 씨의 고용 계약을 수정하여 숙소 제공과 더 나은 급여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민호의 복지를 위한 특별 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금이요? 태경이 궁금해했습니다. 내 아이의 미래 교육비와 복지를 위한 신탁 기금입니다. 이는 아이에게 장기적인 안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태경은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다보았습니다. 미숙과 민호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이런 결정을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한순간의 발견이 그의 삶과 대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놀랐습니다. 미숙 씨가 자존심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태경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선이나 동정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독립적이고 자립하길 원하죠. 김 변호사는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자선이 아닌 공정한 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녀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 인정으로요. 그리고 민호에 대한 지원은 대운 양의 오빠에게 주는 가족의 선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경은 이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미숙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계약서를 준비해 주세요. 그가 결정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태경은 자신의 마음이 전보다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수진의 죽음 이후에도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경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대운과 미숙이 거실 바닥에 앉아 민회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척하며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빠, 민호한테 대운 누나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대운이 신나게 외쳤습니다. 태경은 웃음을 터뜨렸고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렇게 자유롭게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숙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그녀의 눈에서도 같은 기쁨과 평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태경은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의 집에서 함께 살며 서로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맞는 형태였습니다. 태경은 내일 미숙과 대화를 나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미래와 민호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이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주가 지나고 달이 변하면서 미숙과 민호의 존재는 저택 생활에 자연스럽게 융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거대한 빈 공간처럼 느껴졌던 집은 이제 생명력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경은 예전에는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던 직원들과도 이제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숙에게 민회에 대해 그리고 그의 행복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자주 멈춰 섰습니다. 심지어 가끔은 자발적으로 아기를 안기도 했고 그 작은 생명체와 예상치 못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박 의료기술은
여전히 태경의 우선순위였지만 이제는 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에 도피하듯 몰입하지 않았고 그것은 그의 삶의 한 부분으로 그는 집에서의 시간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대우는 꽃을 피웠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녀를 둘러싼 슬픔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작은 놀이 친구가 되었고 소녀는 그를 돌보고 즐겁게 해주는 데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대운의 웃음소리가 복대 울려 퍼졌고 그것은 태경이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소리였습니다. 제인도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대운의 가정교사였지만 미숙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더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미숙이 민호를 돌보는 동안 그녀의 청소 일을 도우려고 제안하기도 했고 대운에게 민호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태경은 정원에서 대운과 미숙이 민호에게 꽃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담요 위에 앉아 있었고 대운은 아기의 코에 진달래 꽃을 살짝 대어 그를 웃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고 미숙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그 순간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수진이 살아있었다면 이 광경을 얼마나 사랑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집이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했었고 이제 그것은 다시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감정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에 미숙과 민호를 도왔을 때 그것은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들이 그의 삶에 가져온 기쁨에 진정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직원과 그의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가정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경이 회의에서 늦게 귀가했을 때 그는 대운의 방에서 부드러운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어보았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숙이 침대에 앉아 대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대운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대운은 졸려하면서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님은 마침내 행복을 찾았답니다. 미숙이 부드럽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항상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엄마가 말해준 이야기와 비슷해요. 대운이 졸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리워요. 미숙은 부드럽게 대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하지만 엄마는 항상 당신 마음속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태경은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숙의 다정한 말과 대운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는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녀는 단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운이 어머니의 부재를 견디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러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는 미숙과 중요한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영구적인 자리를 제안할 것입니다. 단지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생각은 두려움보다는 평화를 가져왔고 태경은 그것이 옳은 결정임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경은 출근 전 미숙과 대화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서재로 그녀를 불렀고 그곳은 그가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미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호화로운 서재의 가죽 소파와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값비싼 미술품들 사이에서 그녀는 여전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경은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몇 초 동안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사업 협상에는 능했지만 이런 종류의 개인적인 대화는 그에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미숙 씨, 당신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태경이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민호가 이 집에 온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미숙의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태경은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사실 정반대예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당신과 민호는 이 집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대운이가 다시 웃고 있어요. 심지어 저도 제가 더 행복해졌어요. 미숙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태경이 이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고용 상태와 급여에 대해 변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열심히 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회장님.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친절을 받았어요. 아니요, 이건 친절이 아닙니다. 태경이 강조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월급을 최저임금의 4배로 인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님방은 당신과 민호가 필요한 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숙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네 배요? 네. 또한 민호의 미래 교육을 위한 특별 기금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태경이 덧붙였습니다. 그가 좋은 학교에 다니고 그의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떨리는 어깨가 그녀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뭘 해서 이런 친절을 받는 건가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태경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이건 친절이 아닙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내 가정의 행복과 내 딸의 행복에 대한 투자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행복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 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를 냉담한 재벌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치유를 찾고 있는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태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대운을 도와주었는지, 우리 가족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지 알고 있죠. 아무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호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서요. 미숙 씨, 당신의 존엄성과 결단력은 놀랍습니다. 태경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직원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 가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 미숙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혼자서 아기를 키우기 위해 싸웠던 모든 고된 시간들, 거절당하고 무시당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침내 그녀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와 민호는 속할 곳을 찾았습니다. 새 계약서는 내일 준비될 거예요. 태경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숙 씨, 고마워요. 우리 집을 다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셔서요. 미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서로를 이해할 때는 말이요. 태경의 제안은 미숙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월급의 4배 인상, 그것은 18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편안하게 저축을 하고 민호를 위한 더 나은 물건을 살 수 있었으며 심지어 미래를 위한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숙이 계약서에 서명한 날, 혜순은 특별한 축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태경, 태운, 미숙, 민호, 혜순, 심지어 재인까지 모두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것은 수진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모든 가족과 직원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건배합시다. 태경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태우는 기쁘게 주스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호가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돼서 기뻐요. 태경은 딸의 순수한 기쁨에 감동받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태우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미소를 짓지 않았으며 무엇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미숙은 감사의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와 민호를 받아들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집이 이제는 우리의 집이 되었네요. 민호는 대운의 팔에 안겨 있었고 소녀는 자랑스럽게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민호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동생이었고 그녀의 책임이었고 그녀의 기쁨이었습니다. 수진의 죽음 이후 대운의 세계가 무너졌을 때 이 작은 생명체가 그녀에게 다시 목적과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인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숙과 민호의 존재에 냉담했던 그녀는 이제 때때로 민호를 돌보며 대운에게 돌보기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엄격한 영국식 규칙들은 유연해졌고 그녀는 심지어 한국어 몇 마디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태경은 테라스로 나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한강을 따라 반짝이고 있었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며 그의 인생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수진의 죽음은 그의 세계를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슬픔 속에 빠져 자신을 일에 파묻고 감정을 차단하고 심지어 자신의 딸과의 연결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가장 뜻밖의 순간에 그는 미숙과 민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을 도우려는 단순한 행동이 결국 그 자신을 구원했습니다. 회장님? 미숙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테라스 문가에 서 있었고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와서 저와 함께 앉으세요. 미숙 씨, 태경이 옆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훈이가 오늘 밤 행복해 보이네요. 미숙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네, 당신 덕분이에요. 태경이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민호 덕분에 이 집이 다시 가정이 되었어요. 미숙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도왔네요. 그렇죠? 저희 모두가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수진이 어딘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그가 내린 결정들을 승인하고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의 집, 한때 부와 고독의 상징이었던 이곳은 이제 따뜻함과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감과 인간적 연결의 힘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민호의 웃음소리가 열린 창문을 통해 흘러나왔고 대훈의 해맑은 웃음이 뒤따랐습니다. 태경과 미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단어 없이도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600평 강남 저택은 이제 단순한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었고 치유의 장소였으며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그것은 미래의 희망을 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